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간추린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인식과 문화로부터 힘든 시기를 겪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제 인생도 특별하거나 비극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성들도 이제는 사회에서 많은 기회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는 이렇게 배우기 어렵고 살기 힘들지만 내 딸만큼은 착하고 좋은 남자세요. 자기 꿈을 이루며 살아가길 바랐어요. 저의 불행을 대물림할 뻔했던 제 자랑스러운 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딸은 유달리 영특하고 의젓한 아이였어요. 코 흘리기 어린 시절에도 길을 가다 넘어지면 아이가 넘어진 것에 오히려 제가 놀라 호들갑을 떨고 비명을 질렀고 오히려 콩알만한 딸이 발딱 일어나 흙먼지를 툭툭 털며 엄마, 나 안 아파, 난 괜찮아 하고 놀란 엄마를 달래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딸아이가 이렇게 일찍 처리된 데에는 영원히 철들지 않은 아이 아빠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네요.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은 소위 말하는 논팽이였어요. 술만 마시면 별나기로는 유명하다는. 옆집 누렁이처럼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포악한 행동에 주저하지 않는 남자였어요. 결혼 직후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던 것 같은 본성이 드러난 남편은 술을 마시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모든 악행을 범했어요. 물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집안일로 부리며 모른 척하던 그 시절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파출소로 불려가게 되었고 이는 몇 번째도 되었는지 많은 번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매일 10번 이상 이혼을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기였기에 그놈도 남편이며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라고 그래도 벌어오는 돈은 아쉬웠던 터라 수없이 망설이기만을 반복했어요. 제 딸 수빈이가 1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대낮부터 논팽이 친구들을 만나 술판에 버리고 있었죠. 하굣길에 그걸 본 딸아이가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글쎄. 아빠가 또 밖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는데 분위기를 보니 오늘은 더 심할 것 같다면서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옷을 막 쑤셔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도망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린애라서 몰라. 왜 몰라?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며 살 거야? 내 탓 때문에 도망도 못 가겠다는 것을 난 다 안다. 수빈아. 엄마, 나도 이제 10살이라 내 밥을 스스로 챙기고 내 옷을 혼자 갈아입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먼저 도망가. 엄마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 엄마, 먼저 도망가서 나는 나중에 데리러 올게. 아빠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맞아.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핑계일 뿐이고 고작 이혼조차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엄마보다 도피하는 게 훨씬 성숙하고 품위 있다고 생각해. 책임감이 강한 딸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집어던진 술병 파편에 맞아 온몸 곳곳에 생채기가 나서 상처로 성할 날이 없어도 눈두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까지 시퍼렇고 시뻘겋게 되어 사그라드는 날이 없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 쉽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보자고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곳은 모두 우리 딸 수빈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감, 엄마로서의 무성의 그런 것들이 10년이 넘는 모든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동기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의 도망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의식이 아득해져서 수습하기 힘들었습니다. 자꾸 발열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보자고 하면서 옹족옹족 행동을 하는데 제 엄마가 없으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를 알면서도 엄마를 안심시키겠다며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엄마란 인간은 대체 이렇게 오늘까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착하고 정의롭고 강인한 우리 딸을 위해
더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를 먼저 친척 집에 대피시킨 뒤 단호히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죽어도 이혼만은 못해주겠다고 버텨왔던 남편이 의외로 아이를 제가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자 순순히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우리 수빈이와 함께 도란도란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딸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연고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친척에게 빌린 월세 보증금이 전부였고 그 시절에는 집안일 외에 배운 것이 없었던 제가 있었지만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긴 못해도 나라다 딸의 짐짝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버텼던 것 같아요. 이혼 후에 새로운 터를 잡아 나선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두 발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좁은 골방에서 아이의 손을 꾹 잡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는지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가까스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나 역시 어떻게든 저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워낙 공부에 관심이 많고 머리가 영특한 우리 딸은 특히나 영어에 재능을 보였어요. 딸은 엄마와 내가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었고 남들이 한 군데 다니는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책으로 죄책감을 안겨주기 싫어서 공부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함께 피나는 노력으로 특별히 어려운 때를 함께 극복했습니다. 불과하던 가정사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 방뿐만 아니라 화장실 벽까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영어 단어가 적힌 메모지와 사전을 떼어 붙여놓고 읽어보는 것이 습관이었을 정도로 정말 보는 제게는 다 우려스러울 정도로 날은 악바리처럼 영어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렇게 함께 다른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통해 값비싼 과외, 해외 유학도 예사로 톡톡할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과의 경쟁을 당당히 이겨내고 통역사라는 꿈과 목표를 이루었어요. 미국 땅 한 번 밟아본 적 없는 제 딸이 살라살라 그 어려운 말을 그리듯 유창하고 잘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의 자랑을 떠나서도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심을 느낄 정도였어요. 저는 딸아이가 본받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상상할 수 있죠. 그렇게 완벽한 우리 딸이지만 유일하게 저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연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딸은 통역사의 꿈을 잃고 30이 다가올 때까지만큼은 무슨 직장을 갖거나 혼자 살아왔어요. 통역사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자주 있어서 개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안정적인 직업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우리 딸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엄마로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걱정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는 주인들이 많아서 결혼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제 같은 고전주의적 사람에게는 다양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걱정되어도 남자를 만나보라는 말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냥 직업이나 엄마의 걱정,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는 저의 이유 등이 있으면 소개팅을 적극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결심을 내릴 수 없었던 엄마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자를 만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한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남자를 아버지라고 보고 살아온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요? 워낙 속이 깊은 아이라서 실제로는 미련이 없는데도 엄마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없었거든요.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만나 인연을 이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는 사람을 쉽게 다가가고 마음을 털어놓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와 딸 사이보다도 친한 사이였어요. 딸이 무뚝뚝한 편은 아니었지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집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딸을 대신해서 종종 귓속말로 따뜻한 조언을 해주곤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더라도
저는 내 이야기를 밝히진 않아도 친구에게 열린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오늘은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요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하며 티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려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친구로부터 딸이 어떤 이유로 소개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이 많았지만 딸이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아서 저도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없어서 잘 안 됐나 싶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쯤 딸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러 온 젊은 남자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누구와 함께 집 앞까지 왔다는 것은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와, 그 남자가 딸이 만난 사람이구나. 잘 되어가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런 일이었어요. 젊은이가 많이 버려지는 모습에 국경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의 딸보다 더 난처해 보였어요. 젊은이의 자신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당당하고 자만심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들었어요. 더불어 그의 얼굴과 태도로부터 귀족적인 느낌이 동네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리게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재력이 있는데 게다가 청년의 능력 또한 출중해 보였어요. 어린아이들을 통솔하는 회사 대표로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며 일열에서 활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또한 눈치가 빠르고 타고난 대화 능력도 좋았습니다. 이처럼 청년은 저에게 이번에 해외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했었죠. 그러나 마지막 소개팅에서 우연히 수빈 씨를 만나면서 이 여자를 못 잡는다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 해외 진출 계획을 잠시 미루고 국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빈 씨에게 진심인 걸 알기에 어버이, 부모, 내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나 아버님께서 제 딸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니 이들이 서로 잘 만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딸도 좀 당황한 듯했지만 저는 찬성하고 도와주어서 두 사람은 결심하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나왔죠. 저는 통역사로서 딸이 가끔씩 해외로 나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늘 바쁘고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을 하면서 쉴 틈이 없었지만 이제는 딸이 통역사로서 자리를 잡고 나서니까요. 엄마,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에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성공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그대로 성화를 태우는 도중에 집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딸이 집을 떠나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던 집이 얼마나 텅텅 비어 보이는지를 느낍니다. 예비사회는 제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딸이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 없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운 관계로 변해갔어요. 마치 아들처럼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예비 사위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TV에서 방송한 맛집을 보고 이거 어때?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니, 오늘은 거기서 식사할까요? 하면서 몇 시간이 걸리는 곳이든 상관없이 일일이 계획하고 예약해주며 저를 데려다 주기도 하고 몇 시간을 차를 몰며 귀찮아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아들이 있는 엄마가 이런 기분일까 정말 나도 딸도 사람 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정말 든든하고 다정다감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둘 사이가 결혼하겠구나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어서 그날 저녁 어김없이 예비사위가 일을 마치고 제게 일주일을 함께 보내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비사위가 저녁을 함께 먹을 줄 알고 준비해둔 음식을 함께 즐기고 있는데 예비사위가 어머니,
식사 다 하셨으면 제가랑 집 근처에서 산책 좀 하실래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하는 말을 꺼냈어요. 그렇게 전혀 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요즘 바빠서 어머니와 데이트도 못했다며 뉘우치며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저녁상을 대충 치웠고 예비사위와 함께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함께 했어요.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예비사회가 우연히 어떤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큰 저택 앞이었죠. 어머니의 집이 어떠하세요? 묻는 듯한 말에 처음에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아휴, 멋있네. 드라마 속 회장님 댁 같다. 고 대답했어요. 이런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고 물어보니 정말 마음에 드세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라고 언제나처럼 말했어요. 아이쿠, 괜히 사람이라도 나와서 수상스럽게 보이면 어쩌지. 갑자기 장난이라도 쳐나가나 싶어 제가 손으로 손을 흔들고 있던 중에 예비사회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크고 멋진 저택의 철문을 직접 열기는 아니겠어요. 아유, 최서방, 그 열쇠는 어디서 난 거야? 아니, 그렇게 못 쓰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골치 아픈 일을 만들지 말고. 이리 나와 하면서 말리니까 예비사위가 씩씩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사실 이 집이 제 집이에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벙벙한 표정으로 있는 저에게 예비사위는 자신이 이 집을 얻었다며 자기 가족들은 어차피 해외에 있고 한국에 아예 귀국할 계획이 없어 해외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결혼하면 제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 딸이자 자신의 예비 신부인 수빈이도 그걸 원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저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호텔이나 별장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집에서 언제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부러 큰 집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워낙 사업으로 바빠서 가족의 따뜻한 정이 늘 그리웠고 아쉬웠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하는 최서방의 목소리를 듣는 와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속히 있고 다정한 강서방의 배려심에 감동받고 놀랐지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제 딸과 강서방이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란도란 살아가며 평온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제 과거의 구질구질한 인생과 아빠 없는 가난한 편모 가정에서 자란 저의 아픔과 상처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고생의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기뻤기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강서방은 일단 저택 이야기를 딸에게 비밀로 하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딸이 귀국하는 날 강서방은 산책을 좀 하자 며 딸을 데려가서 저택을 보여주었고 제 딸도거든요. 간격을 쳐라 눈물을 흘리던 곳에서 강서방은 저희 둘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는 얼떨떨했어요. 아닌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저 집이 커서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러 집 근처로 찾아봐준 자네의 마음과 배려심이 너무 따뜻하고 깊어서 그것이 더욱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녀의 솔직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혼식이 식사만 덜 내려간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혼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죠.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상의 끝에서 딸이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와 함께 가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했어요. 얘들아, 난 그게 더 눈치 보여. 알콩달콩 눈꽃이어서 보겠니?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죠. 못해도 한 2에서 3년 정도는 단둘이 지내고 저는 나중에 딸이 임신하면 그때 이삿짐을 챙겨줄 거야. 어차피 집에서 멀지도 않는데 어디서 자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딸은 결혼식 직전까지 해외 출장이 계속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간다는 날이 불과했다. 며칠 전에도 해외 출장이 잡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짐은 당장 쓸 것들 위주로 조금씩 옮기는 상황이었는데 딸아이가 마침 출장을 가면서 저에게 책 몇 권만 신혼집에 가져다 놓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딸이 적어준 책 목록대로 책을 싸고 딸아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조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소녀를 녹색으로 가득한 어린 정원을 보고 다시 푸른 하늘을 봤어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진감래하다 한평생 구질구질한 부모의 모습만 보며 살아온 우리 딸, 드디어 노력하여 살아온 인생의 보답이 돌아오는구나. 드디어 팔자 펴고 귀하고 살아보겠구나. 행복하고 든든한 마음에 또 눈물이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내 삶에 도움이 되어 본 적이 없는 못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우뚝 일어선 딸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 큰 도움을 준 강서방께도 정말 고마웠고요. 이런 말을 하면 딸은 놀랄 텐데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강서방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책을 놓으러 간 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신혼집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집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사위들도 현재 정말 바쁜 때여서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도 다녀와야 하고 해서 그들도 정신이 없겠죠. 일은 그 전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이 집이 곧 행복과 따뜻함으로 가득 찰 것을 생각하니 괜히 제 마음이 다 벅차올랐어요. 그런데 집 정리에 한참일 때 창문 너머로 이상하게 보이는 게 듭니다. 담을 넘어 들어오는 남자였지요. 한 남자가 담을 넘어 들어와 대문을 안에서 열어주었고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대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잠그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낮에 쳐들어온 두 남자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거기다 분명히 사위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부터 전공까지 하는 것을 저도 목격했는데 경비음이 울리지 않는 것이 이상했죠. 혹시라도 만날까 봐 두려워 소파 뒤에 납작 엎드려 숨을 참고 숨었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로 침입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없는지부터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집이 생각보다 넓어서 숨을 데가 많으니까 만약 잡히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의해야겠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형님 형네는 언제나 그렇죠. 백십이든 사위든 누구든 상관없이 누군가 집에 도둑이 들었음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만약 잡히면 제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니까요. 지경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숨이 차올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는지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 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휴대폰이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한 후 무음으로 바꾼 뒤 간신히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신혼집의 안방 침대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대낮에 남의 집에 침입해 들어온 두 남자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귀중품을 찾아 집안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있기까지 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거동이 조심스럽고 조용했는데 이것이 보통인 도둑 모습과는 다르게 눈에 띄었어요. 112에 신고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도둑 중 한 명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형님, 우리 도착했어요. 큰 것만 챙기면 되겠죠? 짐을 싹 가지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조심스럽게 설정해 놓았으니까. 근처에 놓친 게 안 보이겠지? 혹시나 하실 일 없도록 조심하고 있어요. 에이, 형님, 우리가 뭐 좀 하나요? 알아서 잘 할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야 하겠어. 확실하게 잘 해줄 거면서 저번처럼 꼴이 나면 안 되겠다.
만약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너희에게 목수는 없을 거다. 내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가져가기만 하면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알겠어요. 형님, 제가 소리를 쳐칠 뻔했다. 스피커폰으로 쩌렁쩌렁 들리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는 제 사위의 목소리였다. 아무리 멀리서 전화기 반대편으로 들린다고 해도 사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강서방의 목소리였다. 처음 듣는 부드러운 어조는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스타일이었다.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에 신혼집에 침입한 두 남자와 너무나도 익숙한 듯 친근한 말투로 나누는 대화까지 저는 일이 도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강서방과는 목소리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말투에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사위와의 통화 후에야 두 남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행동도 일반적인 도둑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 남자는 현관에서 큰 짐가방을 가져와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고 사위의 짐들을 다시 빈 가방에 채워 놓았습니다. 원래 물건이 있던 자리에 비슷한 다른 물건을 채워 넣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올 때 대신 새 물건을 설치하고 있던 제 상황이라니 말이죠. 머리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작업을 하던 두 사람이 일에 지겹다는지 대화를 시작했어요. 성현이 형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 강뭐더라 강훈이라는 이름 썼었지 뭐. 그래서 내가 형에게 잔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실수로 원래 이름을 부르니까야. 성현이는 이름도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 너는 형님을 믿냐? 하긴 자기랑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쓸개고 다 빼주는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데 전화 나오는 형님 눈밖에 나면 그냥 뭐 가지지 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죠? 준비는 끝났다고 하던데. 몰라. 아, 동남아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필리핀은 한국 교민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데로 또 쉴 거라네. 애들도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두 남자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알던 사위의 이름, 학력, 나이는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집안에 누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로 낄낄대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서방이 아니라 번듯한 사업가로 자신을 꾸민 그 남자의 아내는 가짜였고 그의 정체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이미 그에게 속은 여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말이죠. 그들 모두 엄청난 빚을 안고 있었고 이 사기꾼의 빚을 평생에 걸쳐 대신 갚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태까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이번 일에 투자하고 노숙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거기 두 사람은 워낙 바빠서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하며 이미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안정적인 직업과 좋은 수입이 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계획까지 이미 짜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에 매우 신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단기 임대를 통해 구한 것이었고 모든 신분이 가짜였기 때문에 이 사기를 치고 사라지면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 사실을 알게 될 거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가진 않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자금을 몰아서 온 유부남이거나 싱글 데디였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본처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새 아이가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정보를 저는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정체가 폭로된다면 딸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두 사람은 금방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나갔었다.
딸에게 연락해서 지금 당장 귀국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놈과 더 말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당장 짐을 싸고 저와 함께 어디든 가자고 말했다. 또한 딸에게 메신저를 통해 두 인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전송했다. 몇 분 후, 밤이었을 시간에도 불구하고 딸로부터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을 받았고 그에게 전화가 왔다. 딸은 최단 비행기로 귀국했고 나는 형사로 일하는 조카를 찾아가서 녹음 파일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얘기했다. 조카는 그 놈의 신분조회를 해보았지만 진실은 전혀 없었다. 이름과 성조차도 가짜였고 명함에 적힌 회사는 없었다. 허벌판이었고 사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유령 의사였던 사람이었어요. 조사를 진행할수록 더욱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여자들을 속여 갈취하며 해외로 잠적한 후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노숙자로 변장하여 활동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많았지만 각자 다른 신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가해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딸은 다행히 마침내 사실을 알게 되어 그의 모든 자산과 대출을 동결시켰지만 어딘가 땅 밑에 있는 누군가, 절대적으로 빚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조카를 두고 있으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광역수사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청에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사진 촬영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진 한 장도 거부했던데 다행히도 딸이 졸라서 지갑에 넣고 다니던 증명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으로 조회한 결과 이미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고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 이미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잠적한 그 사람에 대한 수배를 내려 집요하게 추적하던 형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상황이 복잡해지자 무언가가 꼬이기 시작한 것을 직감했었습니다. 추적은 계속되었지만요. 무엇 하나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 못해서 덜미를 잡는 게 어려웠고 형사들은 해외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공안과 항만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여 잠복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조급한 마음에 바로 해외로 떠나려고 했던 모양인지 그 녀석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었어요. 혹시 녀석이 눈치채고 찾아와 복수를 하지 않으려나, 만약 그대로 잡지 못하고 놓쳐진다면 그 수많은 피해자들과 우리 딸의 안전은 어찌 되나 걱정하며 몇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우리였기에 녀석을 잡아 수갑을 채운 형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듣고 나서 한숨 돌리고 안정을 찾아서 비로소 잠들 수 있었어요. 막상 놈을 잡고 보니 우리 딸이 당한 것은 세 발의 피였어요. 놈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경찰에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까지 해서 20여 명이 넘는다는 형사님의 말에 저와 딸은 기함을 내질렀습니다. 형사님은 이것도 놈이 항상 다른 신분을 사용해 피해자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번듯한 사업가나 외교관 행세를 하며 접근했고 딸의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생각에 많은 부모님들이 놈이 요구하는 대로 없는 형편에 빚을 지게 만든 돈과 귀중품을 빼앗거나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려준 뒤 도망친 피해자들까지 포함하여 한 발짝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빚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진술을 위해 찾아간 제 딸과 저는 조사실에서 모여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한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를 마지막 피해자로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해준 분들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희와 딸 앞에 모여들어 놈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겨주셔서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돈은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리고 저희 딸도 그 남자의 이중성과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며 살아온 적이 있어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요즘 저와 딸이 가끔 나누는 대화는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나 직업, 멋진 얼굴을 가진 남자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의 직업과 이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면에 숨겨진 본질이 추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창피하지만 한때 딸이 부잣집 사업가에게 시집가 팔자를 펴고 살 것이라는 기대에 혹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제도 많은 반성을 했어요. 송충이는 소립을 먹고 살아야겠지요. 딸에게도 언젠가는 수준에 맞는 좋은 배포가 나타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딸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비록 작은 집이라도 매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없는 고만고만한 형편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짓 없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완전히 파투가 난 신혼여행 대신 딸과 함께 3박 4일 제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과거는 모두 잊고 아픈 기억이라도 제주에 버리고 오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삶과 과육을 부리지 않은 소소한 삶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